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막는 과도한 세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으로 2배 높아집니다.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4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중동발 리스크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공개됩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장을 앞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세금을 개혁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이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하거나 경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이 주식이 국민 자산을 늘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과 규제가 줄어들면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투자자와 자금이 몰릴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사다리를 제공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부터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도 늘려 ISA 납입 한도는 연 최대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높아집니다.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에 한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협업을 하여 전자주총 도입, 이사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가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기업의 유동성 공급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의 유입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 수요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공개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장을 앞두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박혜린 기자입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지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3시 인류 최초의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애플의 본사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로 굉장히 인접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애플의 안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는 건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갤럭시 S24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통화 중 실시간 통역 기능과 문서 속 외국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색 환경의 혁신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어나 문장을 쓰지 않아도 그림이나 글자의 원을 그리면 해당 내용을 검색해주는 일명 서치 투 서클 기능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야간 촬영 화질도 크게 개선하고 왜곡된 사진을 AI로 보정해주는 기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능들은 온디바이스 형태로 적용돼 강력한 보안성까지 갖췄습니다. AI 기술을 대거 탑재했지만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가격 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습니다. 시장에선 갤럭시 S24 시리즈의 올해 출하량을 3,600만 대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애플과 치열한 경쟁 중인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AI폰으로 휴대폰의 지형을 바꾸면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일상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24는 내일부터 강남과 홍대 삼성 스토어에서 체험할 수 있고 오는 31일 공식 출시됩니다. 미국 세너제이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금리 인하가 급할 것 없다는 미국 연준 이사의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 V자 반등을 그리며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When the time is right to begin lowering rates, I believe it can and should be lowered methodically and carefully. I see no reason to move as quickly or cut as rapidly as in the past. 앞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선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선 시장 참가자들의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75%에서 65%로 대폭 줄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대신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한 점도 달러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요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리 인상 없이 현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선 달러화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FX 엠파이어는 시장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불거진 지정학적 위기가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선호 심리는 한층 강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확인하는 한편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 흐름과 중동전쟁 확산 여부를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제 2,500선이 깨지더니 오늘 2,43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초 이후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상 잠깐 빨간불을 켰던 지난 15일도 0.04% 오르면서 이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는 박빙이었습니다. 개인은 8,500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기관도 이 11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외국인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 통상 1월 휴가라고 하죠. 연초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증시를 지배하면서 1월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이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월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외에도 국내 대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점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첫 경선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실시된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51%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IRA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투자하고 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새 공제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CS 윈드 등이 급락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이 미국 대선을 꼽는데요. 이 투자자분들은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오늘은 3월 5일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선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 LNF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니다. LNF는 2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앞서 코스닥 시총 3위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하고 또 4위였던 포스코 DX도 지난 2일부터 유가 증권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LNF가 자연스럽게 3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총 규모는 7조 원이 넘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는 LNF의 주권 신규 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상장 일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에 전날에는 주가가 8%가량 올랐지만 오늘은 재료 소멸과 지수 하락 영향으로 전날보다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LNF는 지난해 4분기 2,8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내후년 17만 톤의 양극재 출하가 가능하고 또 이전 상장으로 디레이팅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올해부터 거리 곳곳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통행 금지나 사람 없이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하는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인파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횡단보도에선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내 한 건물 앞에 도착하자 주문자에게 커피를 전달합니다. 국내 한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자율주행 배달 로봇, 개미입니다. AI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개미는 탑재된 로봇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문에 노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달 로봇이 올해부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법 때문에 사실 데이터 모으기도 쉽지가 않았었죠. 도로로 나가서 로봇 혼자 주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은 사실 2024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법 등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실외이동 로봇은 보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간 로봇은 사전에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구역에서 보조인의 통제 하에서만 이동 가능했다면 이제는 인도를 오가며 홀로 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용화도 조금 더 앞당겨서 가시화시킬 수가 있겠죠. 올해 저희는 적어도 500대 정도는 내보내려고. 현재 시범 운행 중인 50여 대를 1000대까지 확대해 전국의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근거리 배달 중인 로봇 뉴비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남짓한 작은 크기지만 25kg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센서가 아닌 일반 카메라만으로 건물과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돼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싸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레이더 이 두 가지 센서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도 로봇 스타트업과 손잡고 있습니다. 최근 상용 로봇의 출사표를 던진 삼성은 지난해 3월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 뉴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클로이봇으로 서빙이나 안내 등 실내 서비스 로봇을 선점한 LG전자는 로보티즈와 협력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한때는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받았던 오피스텔, 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월세는 계속 오르다 보니 임대 수익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금리만 떨어진다면 이 투자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오피스텔. 전용 면적 28제곱미터 원룸 월세 가격은 2년 전만 해도 65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9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광교 인근 오피스텔도 2년 전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월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직장에 몰려있는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가격은 79만 8천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서울에서는 50만 원대 월세 오피스텔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60만 원 이상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 사기 등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기피하는 수요자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금액도 오른 겁니다. 반대로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점은 변수지만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올해 하반기부턴 조심스럽게 눈여겨봐도 좋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거주보다는 좀 투자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워낙 1, 2인 가구들이 많기도 하고 충분히 가치는 있는데 금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가 좀 높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고 월세를 전환하면은 투자 가치가 좀 있겠지만은 전세 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아무래도 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신축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한 점도 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기존 오피스텔은 제외된 만큼 오피스텔 투자 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몰릴 시기지만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 올해부턴 2, 3월에 매수하면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당의 쿠 배당일 도입으로 지난해 기말 배당과 올해 1분기 배당 지급 일정이 연달아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1월 중순 전후가 은행주 투자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통상 은행주는 배당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블찬스 벚꽃 배당 이슈에도 투자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증권가에선 우선 상생금융을 포함한 여러 비용 부담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합니다. 부동산 PF라든지 전반적인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있었고요. 또 상생금융 관련된 몇 가지 비용 요인들이 지난해 4분기 기준 4대 금융지주의 비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20% 넘게 줄고 전체 순이익으로는 시장 기대치를 최대 30%가량 밑돌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을 향한 LTV 담합 의혹 제기도 부담입니다.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ELS 대규모 손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안전 판매 배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적어도 1분기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은행이 지금 정책금융이나 마진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부터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올해 1분기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는. 경기 침체와 연이은 은행 때리기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기업 가치 상승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